집도 크고 돈도 많으신데 왜 저희만 힘들게 하세요? 좀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안 돼요? 76세 박춘자는 명절 식탁에서 며느리 지연의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금과 퇴직금으로 자식들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에는 그저 돈 뭉치로만 보였던 겁니다. 명절 마지막 밤 춘자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시어머니 재산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몇 달 뒤 가족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춘자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해버린 것입니다.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박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박춘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송편 만들 쌀가루와 팥, 깨를 잔뜩 사왔습니다. 부엌에 앉아 반죽을 치대며 춘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들 웃는 얼굴만 보면 난 그걸로 됐지. 큰아들 민순의 식구가 오고 둘째 아들 진순의 식구도 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손녀 예린이가 할머니 송편이 제일 맛있다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춘자는 웃으며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감사보다 불평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전부 다 직접 해요. 돈 아깝게 고생만 하시네. 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돈 아깝다니. 내가 평생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가족들 챙기는 게 돈 아까운 일인가. 하지만 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얘들 보는 게 좋아서 그래. 지연은 거실로 들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춘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송편을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자꾸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집이 크다, 연금이 많다, 그런 말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겠지. 저녁 무렵 둘째 아들 진순의 식구도 도착했습니다. 진수와 그의 아내 수지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녀 예린만 부엌으로 달려와 춘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춘자는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린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예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을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와, 역시 할머니 송편이 제일 맛있어요. 춘자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래서 내가 명절을 준비하는 거야. 하지만 거실에서는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에휴, 명절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 죽겠네. 명절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춘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76의 나이지만 손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동안 춘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무표정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둘째 아들 진수와 수지는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린만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춘자는 예린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며 웃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말이에요. 집이 이렇게 크고 돈도 많으신데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 시키세요? 춘자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힘든 일이라니. 나는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건데.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호텔 뷔페 가거나 밖에서 해결하던데. 왜 꼭 이렇게 집에서 다 해야 해요? 우리는 매년 고생만 하잖아요. 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수는 형수를 힐끗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연은 예린을 쏘아봤습니다. 너는 몰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춘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다들 맛있게 먹어라. 춘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 앞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다니. 춘자는 눈물을 참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애들 앞에서는 끝까지 참아야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계속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저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구나. 명절 연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지연의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지연은 친정 언니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춘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뭐, 그냥 명절 때문에 시댁 왔지. 진짜 힘들어 죽겠어. 지연의 목소리는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인네들 돈 뜯는 게 제일 쉽잖아. 우리 시어머니도 돈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안 주는지 모르겠어. 집도 엄청 크고 연금도 많이 받으시면서. 춘자는 손에 들고 있던 송편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네들 돈 뜯는 게 제일 쉽다고. 내가 평생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평가받는구나. 춘자는 부엌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러게. 어차피 다 우리 몫인데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지. 좀 미리미리 챙겨주면 좋을 텐데. 춘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저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 그런데 며느리 눈에는 내가 돈덩어리로만 보였구나. 춘자는 조용히 부엌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을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 춘자는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어머니 몸 챙기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진순의 가족도 조용히 떠났습니다. 오직 예린만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춘자는 예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사랑한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춘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명절 내내 시끄럽던 집이 이제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춘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교단에 섰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춘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교사로 수십 년을 원칙대로 살아왔는데 내 가족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춘자는 앨범을 덮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연금과 퇴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산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가족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며느리 지연이 원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나의 사랑이나 노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이 돈을 쓰겠어. 춘자는 다음 날 바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예금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 연락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그런 큰 기부를 하시겠다고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평생 교사로 살았던 보람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춘자는 손녀 예린에게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예린아, 할머니는 이제 내 앞에서 당당하고 싶구나.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란다. 그걸 꼭 기억해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퇴직 교사 박춘자 씨, 평생 모은 재산 장학재단에 기부. 기사에는 춘자의 사진과 함께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나는 가족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내 제자들과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동네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소식은 지역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춘자는 작은 국밥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큰 집은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소박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왜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춘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쓴 거야. 며느리 지연이 전화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다 저희 몫이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춘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몫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번 돈인데.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가족한테 먼저 주셔야죠. 왜 남한테 다 주세요? 춘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의 회사 동료들이 신문 기사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지연은 회사에서 난처해졌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민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순의 부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형수님이 평소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제야 어머니가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수는 집안보다 돈이 먼저였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의 위선은 점점 드러났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계속 춘자의 기사를 화제로 삼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멋있게 늙고 싶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돈만 탐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춘자를 칭찬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훌륭하세요. 평생 학생들 가르치시더니 은퇴하고도 아이들을 생각하시네요. 반면 지연은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눈총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연은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 진수가 형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너무 심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아내를 제대로 못 말렸어. 진수는 답답했습니다. 형은 왜 맨날 형수님 편만 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우셨으면 이런 결정을 하셨겠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내 편을 들어주다 보니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은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시어머니가 돈을 다 기부해버렸어. 친정 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지연은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춘자의 편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친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춘자의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손녀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춘자는 국밥을 끓이다가 예린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린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예린은 춘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뭐라도 했을 텐데. 춘자는 예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예린아. 할머니는 괜찮단다. 예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저도 다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돈 이야기만 하는 거. 춘자는 예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린아, 넌 알아야 해. 돈보다 중요한 게 존중이고 정직이란다. 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살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정작 내 가족 앞에서는 그걸 지키지 못했구나 싶었어.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하신 일이 정말 멋있어요.
춘자는 예린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예린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힘이 난단다. 예린은 국밥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작지만 편해. 그리고 말이야, 제자들이 가끔 찾아와. 국밥 먹으러. 예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자주 올게요. 할머니 국밥 먹으러. 춘자는 예린에게 국밥 한 그릇을 끓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린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춘자는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내가 할머니의 자랑이란다. 그날 오후 국밥집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나누는 대화는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춘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예린은 국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음 주말에도 올게요. 그리고 친구들도 데려올게요. 할머니 국밥 진짜 맛있거든요. 춘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예린이 돌아간 뒤 춘자는 혼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말들도 가족들의 무시도 이제는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춘자의 국밥집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예린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할머니, 명절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왔어요. 이어서 춘자의 옛 제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명절인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춘자는 반갑게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너희들. 고맙구나. 동네 주민들도 들렀습니다. 박 선생님, 명절 잘 보내세요. 국밥 한 그릇 먹고 갈게요. 춘자는 부엌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77의 나이지만 손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동안 춘자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 진수만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춘자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억지로 참고 견디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국밥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린과 제자들, 동네 주민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국밥 정말 맛있어요. 춘자는 웃으며 국밥을 더 끓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많이 준비했단다. 예린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춘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아들 진수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춘자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진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진수는 어머니께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형을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요. 수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춘자는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형하고는 연락 끊었어요. 형수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렴. 진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멋있게 늙고 싶어요. 춘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진수야. 그날 오후 국밥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밥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박한 국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어느 명절보다 따뜻했습니다. 춘자는 예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린은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춘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제자들과 예린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정직하고 당당하게 사는 법이야.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춘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춘자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내 선택을 자랑스러워할 거죠. 우리 평생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춘자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도 당당하게 살 거예요. 박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만들어집니다. 춘자 할머니는 평생 교육자로 살며 학생들에게 정직과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존엄과 자존심입니다. 며느리의 무시와 모욕 속에서도 춘자 할머니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손녀 예린과 제자들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춘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